네, 초대 총리 후보로는 한덕수 전 총리가 내정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쯤 후보자를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도 오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통과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전 총리가 사실상 내정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제, 통합에 방점을 둔 인물을 찾겠다라는 게 인수위의 중심 축이었는데 이 인물 적절한 인물이라고 보시는지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한덕수 전 총리 그러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를 했었고요. 또 이어서 임기 말쯤에 국무총리를 했었습니다. 전문 이제 관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의 이제 관료 출신이고,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잘 나갔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또 주미대사를 지냈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하면은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정권을 표방했는데 네. 한미동맹을 강조했을 때 그 첫 그 대사가 한덕수 총리였다라고 하는 점을 보면 정권이 몇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 출신, 특히 경제 관료 출신이 총리도 하고 또 정권이 바뀌어서 주미 대사도 하고 자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표방했던 경제 중심, 그 다음에 통합 중심 이런 부분을 다 아우르는 그런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되지 않는다면 네. 제일 유력하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될 거다. 사실상 뭐 한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의 그 총리직 고사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사실상 확정 아니냐 뭐 이렇게 거론될 정도로 이만한 적합한 인물이 없다라는 게 현재 인수위나 아니면은 뭐 여론들의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박 교수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입장이신지요?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청문회 통과 아닙니까? 정권 초기에 정권 교체가 됐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게 국무총리를 인준을 안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또 국무총리의 그 특히나 첫 그 인사청문회는 관문이 굉장히 높아서 이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때로는 6개월 정도 총리가 임명 안 된 사례도 있었고. 지난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에 임명했던 분이 며칠 만에 이제 낙마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특히나 여소야대 정국 아니겠습니까? 제1번의 고려사항이 인사청문회, 야당 특히 여소야대니까 인사청문회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그 참여정부에서 총리를 했던 분을 지금 민주당에서 낙마시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으로서는 뭐 불가피하게 한덕수 전 총리가 가장 유력한 거 아니겠느냐. 다만 나이가 너무 많으세요. 예. 그 부분이 좀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49년생 고령이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좀 표명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내정자 아직 뭐 확정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언론의 판단으로는 내정이 될 것이다라는 게 좀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아마 대한민국의 선출직을 제외하고는 아마 임명직으로는 최고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 학력으로 얘기하면 경기고 서울대에 하버드 석박사를 하셨고 경력으로 얘기하면 4개의 정부를 다 통할하면서 총리까지 하셨고 주미 대사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분의 그 경력을 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4개의 정부를 통할하면서 이렇게 그 요직을 하셨냐? 결국은 능력이죠. 능력이 있었던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겸손하신 스타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반영돼서 초기에 그 윤석열 정부의 내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어쨌든 경제 부총리는 이제 별도로 또 선임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총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경제와 관련해서는 경제부총리한테 좀 또 맡기는 부분은 맡겨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각을 잘 이끌어가는 어떤 합리성을 좀 갖출 분이 필요하고 또 그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누누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본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겠다. 네. 그래서 그 전문가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아마도 한덕수 총리에게 상당 부분 책임 총리에 준하는 책임 총리급의 일을 맡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경제만 잘하는 게 아니라 통상 업무라든가 또 외교적으로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내각을 잘 이끌 것이다의 판단. 다만 이제 박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약간 좀 연세가 좀 있다는 예. 부분이 좀 걸리긴 하는데 49년생. 네, 49년생이죠. 근데 예. 그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은 뭐 42년생이시잖아요. 7살이라 더 많은데 대통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건강만 허락하신다면 그다음에 어쨌든 뭐 젊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리더십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노당청 그다음에 신구 조화가 필요한 지점이 이제 총리의 이제 덕목에서 나이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경제적 트렌드를 아느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AI, 뭐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뭐 가상화폐,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문제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은 또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또 커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사는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내일 발표된다면 아주 잘한 인사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 또 한 가지 아직 뭐 발표는 안 됐지만 기대되는 측면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직진 리더십으로 불릴 정도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국정 경험이나 정치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슨 뭐든지 딱 목표 설정하면은 작전하듯이 그냥 쫙 이렇게 밀고 나가시거든요. 근데 한덕수 전 총리 뭐 아직 만약에 발표된다면 네.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생활을 가장 오래 하신 분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수많은 경험들이 있을 테니까 그 경험으로 좀 너무 직진하시는 이 윤석열 당선인의 좀 보완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솔직히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오전에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모식 참석한 후에 오후 한 3시 정도에 서울로 올라와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발표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제 장관 후보자들 쭉쭉 인선이 발표될 걸로 보이는데 어떤 윤곽이 드러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비비 오는 5일에 국무회의에서 일부 통과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올린안 전체는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일부만 좀 우선적으로 통과시켜 주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시점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속도로 좀 보셨을 때는 5월 10일 대통령 임기 시작과 동시에 용산에서 새 시대를 열 수 있겠는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5일 날 그 국무회의를 통해서 일부 예비비를 통과시켜 주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인수위에서 당초에 이제 발표했을 때 최소 시간을 이사를 하는데 국방부가 이사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20일,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25일, 약 45일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5일 날 만약에 예비 승인을 하면 결국은 뭐 5월 말쯤 이렇게 돼야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좀 아쉽죠. 예를 들어서 28일 날 당선인과 대통령의 회동이 어렵게 성사되었는데 그때 뭐 집무실 이전은 새 정부의 몫이다. 다만 뭐 예산은 면밀히 검토해서 협조하겠다. 사실 면밀히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것 같고 그때도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잖아요. 예. 이게 협조하겠다는 얘기인지 검토해서 제동을 걸겠다는 이야기인지가 애매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을 쭉 이제 소비해 버렸기 때문에 결국 면밀한 검토가 뭐 충분한 협조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은 상황에서는 청와대가 일부 예비비라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그 예비비 승인을 안 하고 통이동에서 대통령이 이제 집무실을 쓰는 것까지는 뭐 그거는 당선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네. 고집했으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어떤 관사 이 문제까지 해결이 안 되면 지금 서초동 집에서 출퇴근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경우 이런 부분이 거의 사각지대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당선인 신분이라고 한다 치지만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도 그 사과에서 출퇴근을 하게 만든다는 거는 도저히 이거는 지금 뭐 안보 공백 얘기하면서 안보의 문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을 그렇게 그 어떤 경우로부터 노출시키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안보 공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청와대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 한남동에 이제 공간을 이제 설치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비비 승인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네. 때문에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계속 청와대에서 협조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조금 더 청와대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면 그 5월 10일까지 일부라도 대통령의 참모진은 다 못 가더라도 국방부의 일부 대통령의 집무실이라도 좀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사 시기라든가 리모델링 시기를 좀 당겨서 대통령은 그 건물에 집무실을 하시고 참모들은 통이동에서 일부 근무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예. 갈 수 있는 좀 타협안이라도 좀 마련됐으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왕 협조하기로 한 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줬으면 좋겠고 필요한 건 우선적으로 해서 많이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네, 뭐 28일 날 당선인과 대통령의 만남 이후에 회동 이후에 뭐 지금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제 사실상 5일 날 이제 예산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물론 인수위 측에서 요청했던 490억 원대는 아니고 일부 이제 300억대 정도가 이제 처리가 될 걸로 이렇게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당초 5월 10일 날 용산 집무실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측면이었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용산 집무실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자금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300억 정도면은 애초에 요구했던 490억에 뭐 60%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는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나머지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순차적으로 계속 하겠다는 거니까 5월 10일은 뭐 애초부터 물리적으로 좀 뭐랄까요 시간적 제한이 무리였다. 있었고 무리였기 때문에 조금 통이동 집무실 또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산에 먼저 집무실만 여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소위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죠. 그게 뭐 저기 주거하시는 그런 공간의 문제든 네. 아니면은 이동 간의 뭐 보안과 관련된 문제든 아니면은 그 뭐 소위 말 벙커들에 대한 문제든 이런 부분들이 차분하게 준비된다면 뭐 5월 10일은 좀 어렵겠지만 6월이나 7월 정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50일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뭐 6월 달 정도면 가는 거니까 그렇게 충분히 지금 협조가 그때 만남 회동 이후에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회동 말씀하셨습니다. 회동을 기점으로 그동안 뭐 신구 권력 갈등이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에서 좀 일단락 되나 싶은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만나고 나서 이틀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인사 갈등이 불거졌던 게 대우조선해양 대표 자리를 두고 이런 또 갈등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모욕적이다, 사과하라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인데 오히려 인수위 측에서는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오히려 청와대가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선 청와대 발표의 이제 저 인수위의 발표 내용 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의 동창이 대표로 됐다 이런 예. 부분이 일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포인트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그 모욕적이다 공격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인수위의 어떤 발표 내용은 핵심은 뭐냐면 대우조선해양이 굉장히 그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99년에 이제 워크아웃된 이후에 국가에서 많은 이제 재원을 들여서 이 부분을 지금 살려가고 있고 최근에도 뭐 10년간 뭐 5조 원 이상의 적자를 발휘했고 지난해에도 1조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만치 우리 국가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윤석열 정부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이 대우조선해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를 산업은행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산업은행에 어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이 그대로 그냥 임명 처리를 한 거거든요. 결국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은 다 아시다시피 친민주당 정권으로 26년간 민주당이 집권하자고 건배사를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그 신임 이제 박 그 대표가 과연 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무부터 전무 부사장,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대표까지 초고속 승진을 했는데 지금 대우조선해양은 계속 적자잖아요. 과연 경영 정상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걸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감안하면 산업은행이 이걸 독자적으로 이렇게 처리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 즉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산업은행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외에도 계속 이제 그 인사가 만약에 이제 5월 10일 정부 출범까지 진행된다면 계속적인 갈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향후 인사라도 좀 협의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자신의 국정 철학에 맞는 그런 인사들을 통해서 국가를 끌고 가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교체되는 권력이 어떤 보훈 인사성으로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자리를 주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일을 안정적이고 힘있게 끌고 나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우조선해양이 그러니까 그런 뭔가 정부가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영향을 주는 인사 자리는 사실 또 아니긴 하잖아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대우조선해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또 안아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요. 또 주요하게는 이제 산업은행이 엄청난 자회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런 산업은행이 이런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윤석열 새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산으로서의 이전을 공약까지 했어요. 근데 과연 이동걸 회장 체제에서 부산 이전을 동의하겠는가? 그리고 지금 이동걸 회장이 지금 노조하고도 뭐 호흡이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노조에서도 이번에 비판 나온 거 보니까. 그럼 노조에서 과연 부산 이전을 찬성하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산업은행에 대한 전면적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동생의 동창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한 적절한 인사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거기에서 다시 좀 고려를 하라라고 산업은행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정이나 어떤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산업은행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네, 뭐 결국은 산업은행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럼 뭐 조사에서 거기에 불법과 압력이 있었다면 거기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면에 있는 본질이 더 전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이번 정권 들어서서 공공기관 임기가 남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을 밀어내는 문제가 과거에도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정치적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면서 이제는 임기가 남은 인사를 갖다가 강제로 밀어내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공식화됐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전 정권에서 임명해 놓은 공공기관장들 절대로 밀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자리가 지금 이제 당선인이 자기와 호흡을 맞출 여러 인사들을 갖다가 곳곳에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1년 또는 2년씩 기다려야 됩니다. 남은 자리가 별로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 건너서 있는 자리들, 사실은 대우조선해양이야 민간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4조 원 넘게 산업은행에서 공적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산업은행이 이제 그 55%의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산업은행에 이제 영향력이 행사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자리까지 논란이 될 정도가 됐다. 자, 이러면 다음 정권은 또 어떻겠습니까? 또 이게 밀려가지고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번 김에 윤석열 정부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공공기관의 임사를 갖다가 정권과 함께 임기를 좀 맞추는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예 좀 전체적인 조정을 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한번 끊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도 5년 전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억지로 밀어내지 않는다. 공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 그다음에 산업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공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냈단 말이에요, 일부에서.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제도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좀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정부에서는 이런 공공기관장 인사를 임기와 맞추는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볼 문제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주소지 이전이 오늘까지이다 보니까 어제 출마 공식한 후보들이 속속 나왔습니다. 먼저 서울을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도전하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민주당도 이에 맞서서 거물급 인사가 필요하다라는 당내 요구에 송영길 대표가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사실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송 전 대표의 이 도전장 내미는 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송영길 대표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셨는데 이제 송파로 이전을 했고 본인이 서울 여기서 살았다고 아주 글을 길게 쓰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왜 인천에서 그 5선을 하시고 시장을 하셨던 분이 서울시장으로 나오냐 이런 문제에 대한 자신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에서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굉장히 명분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 도전하는 것은 우선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대선 패배가 얼마나 지났다고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분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시장으로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출마를 하는가. 이에 대한 명분 없음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시장을 하셨던 분이 서울시장 도전이라는 것은 좀 뜬금없다. 이런 이제 두 가지에서 저는 좀 명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왜 송영길 전 대표를 불러냈을까? 결국 이제 불러낸 거는 이재명계의 의원들이 가서 불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남국 의원이나 이제 정성호 의원이 의원. 방문해서 명분을 만들어준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만약에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하고 민주당에서 이낙연 전 총리나 정세균 총리가 나왔다면 상당히 빅게임이 되면서 결집과 결집이 이루어지면서 그 박빙의 승부가 또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낙연 만약에 전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되면 이재명계가 저는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재명계 입장에서는 그 서울시장의 선거의 승패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이재명계의 확고한 기반, 즉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하고 어깨가 부딪히지 않을 송영길 대표를 차출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하는 민주당 내에 생각이 있는 어떤 그 친문, 그다음에 비명계의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장 선거를 다 힘들게 끌고 갈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그 송영길 차출론이 나오냐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은 좀 봐야겠습니다만 저렇게 강하게 그 출마 의지를 이제 드러낸 상황에서 과연 퇴로를 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분도 없고 누구나 봐도 이재명계가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서울시장 카드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국민적 비판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이라는 거물급에 맞서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도 거물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수면 위에서의 어떤 입장 표명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물 밑에서는 오히려 당내 계파 싸움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서울시장에서 내주는 것처럼 힘이 빠져버리면 다른 지역도 선거에서 다 밀린다. 이게 송영길 전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명분인데 과연 정말 그러면 송 전 대표가 나오면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서울 지역 국회의원 20분 정도가 모여서 송영길 대표가 아주 과연 선거 이길 수 있겠냐.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는 건 둘째치고 구청장, 시의원 이게 사실 지방선거 그러면 줄투표가 이루어지거든요. 자, 이게 이제 명분도 약하고 그다음에 실효성도 낮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예요. 네. 근데 이게 계파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민주당이 86그룹 용태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내가 책임지고 일단 용태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게 불출마 선언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에 결국은 대안이 없으니까 제가 출마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86그룹 용태는 도대체 언제 되는 거고 그리고 오세훈이 거물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된 게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오세훈 전 시장이 당선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대선 때 세대 교체, 정치 교체를 얘기했어요. 그럼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줘야 될 것은 다소 투표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혁신하는 모습으로서의 상징적인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비대위의 한계점이 저는 그거라고 보는 거죠. 약간 정치 교체, 세대 교체를 상징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인물을 발굴하지 못한 채로 다시 예전 인사들을 다시 컴백시켜서 그것도 불출마를 약속한 분을 책임지고 대표 그만둔 분을 다시 끌고 와가지고 선거에 낼 만큼 그렇게 대안이 부재하다라고 하는 상황을 국민들한테 고백한 꼴이거든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뭐 계파 간의 이해관계 때문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정말로 기득권의 정치에 빠져서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지 못하는 한계에 도달한 건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짚어볼 대목이다. 단순하게 네. 계파 싸움으로 해석될 만한 그런 민주당이 안이하게 해석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부동산에 책임이 있거나 부동산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던 사람은 내세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럼 그 얘기에 좀 더 힘을 실으시겠네요. 당연하죠. 지금 문재인 정부 5년이 결국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알파자 오메가가 부동산입니다. 네. 그리고 그 부동산 폭등으로 특히 아파트가 폭등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못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다 피해를 입었어요. 결과적으로.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에 좀 변화를 가져올 인물들,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고 새롭게 그것을 주장할 인물들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많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네. 상징적인 서울시장 후보가 86그룹 용태를 얘기하고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했던 분이 다시 나온다? 그러면 뭐 어떤 인물들이 새롭게 나오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이게 과연 민주당의 한계인가에 대한 민주당 혁신의 한계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음이 던져지는 거고 민주당은 거기에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